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104주년 3.1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과 각종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통한 미래 번영의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내부 이탈표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고 6억 원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밤샘 진화 작업이 이뤄졌고 전북 완주군과 경북 영양군에선 화재로 2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본토가 2달 만에 공격을 받으며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항공기 이착륙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경 보안 강화를 지시하고 러시아군은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 500여 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하는 등 양측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통해 미래와 번영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양국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선언했습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거론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거듭 밝힐 예정입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큰 흐름입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강조했던 자유와 함께 헌신, 기억, 미래, 번영 등이 키워드입니다.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 기조가 다시 한번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도 제외되고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3.1절 메시지인 만큼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일본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3.1절을 맞아 그동안 흑백으로만 만났던 독립지사들의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했습니다.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는데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국가유공자가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문화를 더 확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유관순, 김구, 안중근. 그동안 흑백으로만 만났던 독립지사 15명의 사진이 컬러 사진으로 복원됐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을 더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된 겁니다. 3.1절을 맞아 사진과 어록을 넣어 만든 이 영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송출됩니다. 이런 사업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국가보훈처는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격상됐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고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국가보훈부는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초 공식 출범합니다. YTN 한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무더기로 확인되며 강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겨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 기류를 확인한 이재명 대표는 거듭 당내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을 삼간 채 노동자 폐질환 문제로 이슈가 된 학교 급식실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혹시 원칙 해명 좀 하실 건가요? 하지만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결단을 요구하는 사퇴론, 명예퇴진론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 보면 되겠지, 이렇게 완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무더기 이탈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인 만큼 앞으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직접 영장 심사에 나가거나 거취 표명이 포함된 총선 로드맵을 보여달란 겁니다. 조만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2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혹여 추가로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그땐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을 사실상 승리로 판단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20표에 달한 무효 기권표도 사실상의 가결표로 보고 양식 있는 의원들의 결단이라고 치켜 세운 뒤 이 대표를 향해선 현해살수, 벼랑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검찰 수사 관련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며 민생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혼란이 계속될수록 정치적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던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특검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월 국회 첫 복병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본회의 상정권을 쥔 김진표 의장이 협상 시한을 못 박았지만 3월 첫 번째 본회의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쌀 초과 생산을 부추겨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농민 고충은 물론 식량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급기야 의무 매입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넓힌 의장의 중재안이 나왔지만 협상의 물꼬를 트진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으로 경비에 매년 수천억씩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쌀 생산은 자꾸 늘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할 경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할 태세입니다. 가뜩이나 냉랭한 전국이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른바 쌍특검은 여기에 얼음을 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이 두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3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김 여사 사안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의 집중 수사에서도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숫자의 힘으로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집요한 스토킹으로 흠집내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우회해 특검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찬성이 필요해 정의당 등 다른 당과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불가피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간호법과 방송법 등 전국에 뜨거운 감자는 더 있습니다.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슈들이라 3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검찰은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일부 혐의로 우선 불구속 기소하거나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만배 씨의 구속 만료 시점이 다음 행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상식적 결론을 기대하던 검찰의 바람과 달리 가까스로 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다만 흔들린 방탄을 확인한 검찰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부결을 확신할 수 없게 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 등 본건과 연관됐지만 영장엔 담기지 않은 428억 원 약정설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여기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는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 등 현안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428억 원 약정 혐의를 새로운 영장에 담기 위해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약속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최근 재구속된 김 씨는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 못하는 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이른 본건에 대해선 이 대표를 그대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이 채 열흘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 그 전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하는 만큼 다음 주면 검찰의 다음 행보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안에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횡령과 배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쌍방울그룹 재경총괄 본부장이었던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 정도를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 당권 주자들은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를 과시했고 경쟁 후보들은 김 후보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당원 투표 시작을 나흘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 집결했습니다. 선거인단의 21%가 몰려 있어 수도권 다음으로 비중이 큰 대구 경북 당원 표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목숨 걸고 20일간 의료봉사해 저의 이름 대구 사람 천하람을 제가 온몸으로 막아
냈습니다. 과반 득표로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매듭짓기 위해선 한 표가 아쉬운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울산 땅 의혹은 자신이 대표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공세인데 다른 후보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이 또 우리 당의 각종 네거티브에 올라타서 김기현이 또 죽이겠다고 사람을 내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황운하입니다. 황운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진두지휘 했던. 다른 후보들은 김 후보를 향한 집중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 대신 혁신적인 인물을 내세울 텐데 김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의 기대서 관리형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맞설 수 있습니까? 김기현 체제로는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막기 힘들고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세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천하람 후보는 당내 의원들이 권력에 줄서기하며 지역 발전은 제대로 못 챙겼다고 지적하면서 친윤계 지원을 받는 김 후보를 비판했고 오늘 여기 계신 나경원 의원을 쫓아내고 권력에 줄서는 연판장에 서명한 과거를 청산하고 저와 함께 대구 경북의 젊은 세대가 좋아할 좋은 뉴스거리를.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 울산 땅 의혹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론 결선에서 김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도 아예 닿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게 되면 그러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보수, 정통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을 공략한 후보들은 오는 목요일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 마지막 합동 연설회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시 구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군복무를 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인데다 관련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실은 낮 시간 동안 며칠째 인기척이 없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의회에서 조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헌정사상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탈당했지만 구의원직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야권은 황제병역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정활동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병역 대체 법무가 그렇게 대충 해도 되는 일입니까? 유권 해석을 의뢰받은 병무청도 군복무 중에는 선출직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4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부정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대안 마련에 나선 행안부도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구의원의 병역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병무청 유권 해석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거를 당당하게 임무는 임무대로 수행을 하고 시간과 절차가 있으니까 겸직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해석이 없어요. 전례도 없고요. 당장 서울시 구의원 중 40여 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년 정치 활성화 논란과 맞물려 조속히 관련 절차가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경찰청은 추천만 했을 뿐이고 검증을 담당했던 법무부와 대통령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던 윤익은 경찰청장. 자신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책임론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법무부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한 법무부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검증 결과를 통보했고 경찰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천만 했다는 논리입니다. 윤 청장이 책임을 떠넘긴 법무부도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할 뿐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앞서 윤 청장은 2차 인사검증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도 사전 질의서에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하거나 자녀 관련 문제가 있으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 변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 청와대에서 하던 기능이 이제 법무부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오랫동안 확립되었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검증 대상자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기관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뒤늦게 대통령실은 사전질문서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 등 질문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본인이 사실을 숨기는 한 현재의 인사검증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일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고 또 소득만 된다면 6억 원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연이은 조치들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가는데 고금리 기조 속에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그동안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할 땐 온전히 자기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집값의 30%까지는 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6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불가능했던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되고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던 주담대 한도 6억 원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빠르게 경색되어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애초 이번 달 말로 계획했던 은행 등 5개 업권별 감독 개정안 심의를 앞당겼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주는 사람은 누가 사줘야 되느냐 하면 사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주게 해야만 자금이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한층 낮췄습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더 나은 집으로 옮기려는 고소득자에 한해 거래가 풀리는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대출의 문턱이 낮아지면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시중금리가 여전히 높고 역전세난까지 심해지고 있어서 상승 반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시행 효과를 보며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자 리튬과 같은 핵심 광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정부도 기업도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 남쪽 해발 4,000m 고지대에 있는 소금 호수입니다.
포스코는 이곳에 서울 면적 3분의 1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리튬 2만 5천 톤을 자체 생산하는 게 목표인데 이는 전기차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집중적인 탐사 활동을 통해서 20년 말 공식 리튬 매장량은 1,350만 톤으로 6배 이상 확대가 되는 쾌거를 이룩해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른바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가격도 최근 2년 만에 10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오는 2040년까지 수요가 지금보다 40배 늘어날 걸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수입량의 95%를 중국과 칠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리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리튬뿐 아니라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황산 코발트와 탄산 망간, 흑연도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선정해 공급 위험이 큰 품목은 비축량을 늘려 수급 차질이 생기면 신속하게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금융과 세제 지원을 늘리고 오는 2030년까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광물 수급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의 95%를 수입에 의존한 우리나라에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영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여기에 핵심 광물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순환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재작년과 지난해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식약처는 지난해 말쯤에서야 남용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약을 했는데도 뒤늦게 적발된 이유는 뭘까요?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은 유아인 씨가 재작년 초부터 작년까지 최소 100번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입니다. 처음 적발 당시 식약처는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본명이 엄홍식인 유아인 씨를 발견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식약처는 유아인 씨가 무려 2년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뒤에야 이상하단 걸 눈치챈 겁니다. 적발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뭘까? 식약처 설명대로 마약류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투약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님스에는 의료용 마약 처방 건수만 한 해 1억 건이 넘을 정도로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마약 관리과 직원은 고작 6명입니다. 게다가 의료용 마약 처방 내역이 사후 보고 형식으로 기록된다는 점도 실시간 추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현행법상 마약류 약품은 취급한 날 기준 7일 안에 님스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약류 취급 자격증 대조 확인이나 오류 변경 보고 기간 등까지 고려하면 완전한 마약 처방 데이터를 얻기까지는 최소 한두 달은 걸린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식약처는 프로포폴처럼 오남용이 특히 많은 약품 품목을 정한 뒤 분기별로 과거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아인 씨 사례처럼 식약처가 지난해 2분기 기획감사 대상에 프로포폴을 올리고 2021년 자료를 분석해서 찾아낸 거라 시간차가 발생한 겁니다. 식약처가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까지 사안이 방치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 의료적 측면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초기 오남용을 막는 게 중요한 만큼 처방 단계부터 확실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수도권과 영동,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난 산불이 밤샘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전북 완주군과 경북 영양군에선 화재로 2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뚫고 산봉우리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혹시나 인가로 불길이 번질까 산불 진화대원들은 비탈진 산길을 오르며 화마에 맞서 싸웁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인가 근처까지 번진 거센 불길에 인접지역 소방 장비와 인력까지 동원되는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한때 주민 370여 명이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헬기 16대가 동원돼 큰 불은 잡혔지만 해가 진 뒤에도 잔불을 잡기 위한 진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새까맣게 탄 야산 위로 소방 헬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한 야산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8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불은 산 200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도 저녁 8시쯤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산림 0.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이 밖에 경상북도 성주와 영천, 경상남도 진주와 함안, 하동 등에서도 10여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됐습니다.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저앉은 지붕과 기둥 사이에서도 시뻘건 불길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상북도 영양군 1월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이 집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어제 울산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4.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관할 고용노동청은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될수록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곳 중 하나는 다친 군인들이 몰리는 병원일 겁니다. 현지 의료진들은 YTN 취재진과 만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면서도 환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김승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군과 싸우다 다쳐 병실에 누워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입니다. 한쪽엔 국기가, 또 다른 쪽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이 병원에만 군인 200여 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 의료진은 그야말로 병원에서 먹고 자는 비상생활을 했고 곳곳에서 절규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Моментально це був молодий хлопець років 20-21, точно не можу сказати, в якого була травматична ампутація обох нижніх кінцівок. Його завезли на лежачій каталці, він просив врятуйте мої ноги. Це був самий, мабуть, більш 총상이나 파편상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 복부와 팔다리를 다친 환자들이 줄을 이룹니다. 보통 전선에서 응급조치 뒤 키이우에 있는 이 병원으로 옮겨와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У нас збільшилось навантаження у зв'язку із тим, що у нас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і поступають у відділення і трошки важче. Але, в принципі, ми справляємось і ми робимо це з радістю і з вдячністю. 현지 외과 의료진은 환자들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초음파로 피부 조직을 지지는 기계나 진공 음압 치료기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Це апаратура, яка дозволяє за допомогою ультразвука очищувати рани і тим самим пришвидшувати лікування цих пацієнтів. 다행히 이 병원은 이번 전쟁에서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의료시설이 공격당한 경우만 800차례가 넘고 의료진도 60명 이상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이유가 있을 때만 타격했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전쟁 발발 이후 1년 넘게 병원조차 안전하지 않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러시아 본토가 2달 만에 공격을 받으며 제2의 도시 항공기 이착륙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경 보안 강화를 지시했고 러시아군은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 500여 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입니다. 공항 상공에 미확인 물체가 나타나 한때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110km 떨어진 소도시 콜롬나에도 무인기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써서 남부 크라스노다르 등의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려 했지만 이를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나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로이터는 개전 이후 모스크바의 가장 가까운 곳에 대한 공격 시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경의 보안과 방첩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Под особым контролем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ФСБ должен находиться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й участо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Сейчас там развернута группировка, в которую входят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органов. 러시아는 몇 곳에서 벌인 다양한 군사작전으로 하루 동안 500여 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На Донец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ходе активных действий подразделений юж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войск, ударов авиации, огня артиллерии и тяжелых огнеметных систем за сутки уничтожено около 350 украи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봄비가 내리며 얼어붙었던 땅이 진흙탕으로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양측의 교전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유럽의회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 당국자는 유럽의회 전 직원의 업무용은 물론 의회 관련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기타 네트워크망에 접속하는 개인용 기기에 대해서도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23일 틱톡 사용을 막기로 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서방을 주축으로 각국이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철퇴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같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늘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사라지고 인천 외 다른 공항을 통한 입국이 허용되는데요. 다만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출과 Q코드 입력은 열흘 더 유지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를 앞두고 인천공항에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의무화된 이후 5번째입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주간 양성률은 최근 0.9%까지 떨어졌습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까지 포함한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주간 양성률 역시 최근 0.5%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양성률이 안정적 흐름을 유지한 덕분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에서 검사받지 않고 바로 목적지로 갈 수 있고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도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제한한 조치도 해제돼 제주와 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주에 62편으로 줄었던 중국발 항공편은 한 주에 100편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 결과 제출과 Q코드를 통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의무는 열흘 더 유지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홍콩도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무화했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합니다. 도입한 지 31달 2년 7개월 만인데요. 지난해 역주행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홍콩 당국이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할 거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홍콩은 2020년 7월 29일 야외를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위반하면 최고 1만 홍콩 달러, 약 167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작 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온 홍콩이 마침내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기로 했습니다. 口罩令將會喺明日，即係3月1號全面取消，係包括室內、戶外以及公共交通工具嘅口罩令。 헬스케어 시설 등 일부 장소에선 앞으로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착용 의무화 해제에 걱정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保障自己又保障家人啊嘛，係咪？你屋企人傳染到啊，雖然係輕微啫，都唔好噶嘛。我哋會嘅，因為好驚啲細菌翻嚟。 하지만 홍콩은 마스크 착용을 더 이상 고집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중국 본토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맞춰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3년 동안 인구는 19만 명 가까이 줄면서 금융 관광 도시로서 명성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최근 경제 회복을 위해 헬로 홍콩 캠페인에 돌입해 공짜 비행기 티켓 50만 장을 배포하기로 하는 등 관광객 유치 올인에 나섰습니다. 이달부터 2019년 반정부 시위와 코로나로 멈췄던 대형 국제 행사도 다시 엽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3월 밤하늘에는 특별한 우주쇼가 2개나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내일은 목성과 금성이 7년 만에 만나고 하순에는 초승달과 금성이 거의 붙듯이 접근한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진 하늘. 초승달이 뜨더니 그 아래 두 별이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성과 목성입니다. 이틀 뒤 비슷한 시간. 달은 사라졌지만 두 별이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금성과 목성은 내일 저녁 7시부터 마치 붙은 듯이 접근해 밤하늘에서 함께 빛납니다. 두 별의 만남은 밤 8시 30분까지 이어진 뒤 이후 고도가 낮아지며 지평선 아래로 사라집니다. 저녁 하늘에서 금성과 목성이 이번만큼 가깝게 접근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금성과 목성의 공정 궤도가 조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두 행성이 만날 때마다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저녁 하늘에서 두 행성이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17년 후인 2040년 9월에나 가능합니다. 내일은 날씨도 맑을 것으로 예보돼 서쪽 하늘, 넓게 트여 있는 곳이라면 두 행성의 특별한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 저녁에는 금성이 목성 대신 달과 함께합니다. 밤 9시 무렵 내륙에서는 금성이 초승달 오른쪽 옆으로 마치 스치듯이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금성이 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엄폐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금성이 달 뒤로 숨었다 나타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현상은 13년 뒤인 2036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봄이 시작하는 3월의 첫날이죠. 자연에서도 봄의 전령사들이 속속 반가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와 도룡뇽, 그리고 개화하기 시작한 봄꽃의 모습들을 정혜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인근 숲속의 한 농가. 장독대 사이로 보이는 작은 연못 주변에서 반가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의 전령 같은 동물, 북방산 개구리입니다. 오는 6일 경칩을 앞두고 미리 깨어나 작은 연못에 산란한 겁니다. 대전에 수리공원이라고 있어요. 시에서 조그만 한쪽이에요. 그럼 낮에는 막 울더라고요.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개구리와 함께 도룡뇽도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2월 하순 찾아왔던 반짝 추위에 아직 연못가에는 얼음이 남아있지만 활발하게 헤엄치는 도룡뇽과 도룡뇽 아래 모습에서 성큼 다가선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개구리와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빠른 곳은 1월 중순에 이 동면에서 깨어나 알을 산란한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봄꽃이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달 초부터 피기 시작한 노란 유채꽃이 절정을 이뤘고 부산 해운대에는 희고 붉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도심을 화사한 봄 향기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요즘 대세 배우죠. 이성민 씨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이어서 영화 대회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권력 실세로 관객 앞에 섰습니다. 오랜 무명 세월 끝에 대배우의 반열에 섰지만 자신의 전성기는 춥고 배고팠던 젊은 시절이라며 숙명과도 같은 연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성민 배우를 홍상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멤버, 재벌집 막내 아들에 이어 영화 대회비에서 정치판의 비선 실세 역할을 맡은 이성민 배우.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파멸, 정치판의 민낯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눈빛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권력자 아니면 힘을 가진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모르는 대외비적인 인물이지 않을까? 1980년대 데뷔해 이제 대배우의 반열에 선 이성민 배우의 인생을 바꾼 건 고등학교 시절 단체 관람으로 우연히 만난 송승환 씨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세상에 저런 게 있지? 한 번도 연극이란 걸 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선배님, 제 인생의 첫 연극이 선배님이 하셨던 그 연극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요즘 그걸 말로 성공한 덕후라고.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대구에서 시작한 극단 생활 10년. 한 장에 150원짜리 전단지를 붙이고 커피 프림을 죽으로 만들어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흥행 배우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이 전성기라고 하지만 이성민 배우에게는 힘들었던 그 시절 20대가 가장 행복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자신의 전성기였습니다. 좀 많이 순수했던 시절. 그 춥고 배고픈 거 말고는 걱정이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저한테 전성기. 그 시절이 없었다면은 그런 치열한 시절이 없었다면은 현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늘 정답이 있고 정직한 기계 수리공이 되고 싶다면서도 지금의 삶에서 배우란, 연기란 자신의 숙명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이성민이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냥 숙명 같아요. 배우는 무쇠를 가슴으로 녹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좀 멍청한 사람들이죠. 배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버텨라,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미생의 오상식 과장. 내 진양철이다라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성민 배우는 묵묵히 다음 작품을 준비하며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를 해야 하는 겁니다. YTN 홍상입니다. 공휴일이라 느즈막히 여유롭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거의 모든 구간이 수월한데요. 어디를 향하든 이렇게 빨간색의 정체 없어서 대체로 제속도 내면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조한 날씨 속 화재가 걱정이죠. 바람이 강하면 고속도로 CCTV 화면도 흔들리게 되는데 지금 강원 곳곳에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휴일이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영동선은 신갈에서 호법 사이, 그리고 경부선은 신탄진에서 한남 사이 아침 7시부터 시행되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아직까지는 경부선도 정체 없어서 서초 부근 통과도 무난합니다. 휴일 가평이나 양평 등 근교 많이 향하시죠? 서울 양양선 지금은 밀리는 곳 없는데 많이 막힌다면 화도 주변 양양 방향 정체 예상되고요. 사고가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 토평 부근 1차로에 사고 차량과 사람도 지금 서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사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통과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도권 제2순환선 정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서울 시내도로도 지금 상황 괜찮은데 오늘도 도심도로 곳곳에 집회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막히는 곳 없어서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방향 이동하는 길도 무난하고 반대 방향 역시 제속도 내면서 통과합니다. 안전띠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삼일절 아침 하늘빛이 흐립니다. 지금 일부 지방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영서지방은 오전까지 비나 눈이,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기질도 안 좋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오전에 그리고 그 밖의 지방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영상 5.7도, 춘천이 1.1도, 대구 5.8도, 부산은 9.8도고요. 낮에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10도, 대전이 12도, 광주 11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